김경민, 김영웅, 박상영, 성창민, 신재현, 신재호, 엄찬호, 정건호, 한기병, 한상진, 권상윤, 권혁빈, 이예림, 허예원, 김채윤, 김여진, 안지현, 최윤서, 한희연, 황준영, 김민지, 김정주, 이지헌, 장진영, 김채민, 박은서, 양다윤, 이혜정, 최희재, 최준. 오늘은 모두 다 출석을 잘 해주셨어요. 자,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중간고사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공지사항에 제가 업데이트 시켜놓은 것을 본 사람도 있을 테지만은 여러분들 중간고사는 지난번에 이야기한 것처럼 5월 2일 날,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이죠. 다음 주 월요일 날 11시에 여러분들 학교에 나와서 대면으로 중간고사를 실시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혹시나 뭐 여러분들 이번 주에 아마 중간고사들 대면으로 많이 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약간 일부러 너무 시험이 몰리는 것 같아서 제가 한 주 정도 늦게 여러분들 시험 날짜는 잡은 거고 시간 잘 맞춰서 여러분들 오셔서 시험을 보시면 되고 시험 범위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 폴리머 솔루션 있죠. 고분자 용액. 고분자 용액까지가 여러분들 시험 범위예요. 그러니까 학기 초에 시작한 것부터 고분자 용액까지 여러분들이 뭐 첨가제도 배웠고 사출 성형도 배웠고 압출 성형도 배웠고 뭐 여러 가지를 배웠잖아요. 그것들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 중간고사를 실시할 거예요. 그리고 시험 문제는 제가 뭐 이제 거의 다 내놓긴 했는데 일단 여러분들 시험 문제는 단답형하고 그다음에 객관식 문제가 여러분들 주가 될 거예요. 주관식 문제는 제가 지금 조금 고민 중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단답형하고 객관식 문제가 여러분들 주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거에 맞춰서 공부를 좀 해오시면 되고 그리고 혹시 시험에 대해서 여러분들 질문 있거나 코멘트가 있으면은 지금 해 주시면은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뭐 특별히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시험 보기 전에 내일 모레죠. 수요일 날 1시간 정도가 더 있으니까 일단 여러분들 뭐 지금 공부를 하시는 중인 것 같고 공부하시다가 의문이 있거나 아니면 시험 관련해서 여러분들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다음 주 수요일 날 제가 수업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하고 그 질문을 받고 대답할 시간을 갖도록 할 테니까 혹시 질문 있는 학생은 그때 좀 질문을 여러분들 정리해서 가져오시면은 제가 대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중간고사에 대해서 뭐 더 이상 여러분들 뭐 궁금한 점은 없을 것 같고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세팅하는 동안 여러분들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자, 본격적으로 우리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에 대한 이야기를 더 계속해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지난 시간에 저희가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이야기를 시작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EP라고 보통 부르는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은 기존의 범용으로 여러분들이 쓰는 플라스틱에 비해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기존의 범용 플라스틱의 단점을 보완한 새로운 플라스틱 정도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 기존에 가지고 있던 범용 플라스틱이 가지고 있던 단점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기계적인 강도 또는 내열성 뭐 이런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기존의 플라스틱이 가지고 있는 내열성이 약하다든지 기계적 강도가 약하다든지 이런 것들을 보완한 그러한 플라스틱을 우리가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했죠. 그래서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은 일종의 여러분들 그 고부가치의 재료예요. 그러니까 범용 플라스틱처럼 널리 그냥 싼 가격에 쓰이는 게 아니고 부가가치가 높은, 따라서 부가가치가 높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가격이 당연히 비싸겠죠. 가격이 비싸고 대신 이거는 이제 소량으로 여러분들이 생산이 되겠죠. 가격이 비싼데 이건 뭐 대량으로 쓰는 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고부가가치의 재료로서 코스트는 높으면서 그 사용되는 양은 우리가 범용 플라스틱 대비해서는 굉장히 적은, 상대적으로 적은 양이 사용되는 것이었고, 자, 이런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은 그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서 이제 여러분들하고 살펴보고 있는 거는,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그러한 플라스틱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하고 하고 있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폴리아마이드, 그러니까 나일론으로 대표되는 폴리아마이드와 폴리카보네이트와 그다음에 변성 PPO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하고 했고, 자, 오늘은 이제 폴리아세탈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 폴리아세탈은 우리가 보통 아세탈이라고도 부르고 또는 폴리포름 알데하이드라고도 부르고 또는 POM, 폴리옥실 메틸렌이라고도 이름을 불러요. 자, 이 폴리카보네이트랜다. 폴리아세탈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은 굉장히 결정화도가 높아요. 결정화도가 높은 거는 무엇과 직결이 되냐면은 기계적인 강도 내지는 치수 안정성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정화도가 높은 고분자일수록 대부분의 고분자가 굉장히 좋은 치수 안정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 디멘셔널 스테빌리티라는 것이 우리가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치수 안정성이고, 이 치수 안정성은 쉽게 얘기하면 어떤 치수를 만들어 놓으면은 웬만한 환경이 변화해도 그 치수가 변화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을 우리가 치수 안정성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더불어서 여러분들 내화학성, 화학약품 그러니까 내화학성이라고 해서 화학약품 같은 것에 견디는, 저항하는 성질이 굉장히 높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게 폴리아세탈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폴리아세탈은 다음과 같이 여러분들이 합성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드는 아세탈, 폴리옥시메틸렌, 우리가 POM이라고 이야기한다고 그랬어요. 이건 여러분들이 포름알데하이드하고 그다음에 트라이옥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중합을 해가지고 만들어요. 그래서 이 폴리아세탈을 여러분들이 폴리포름알데하이드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것이 폴리아세탈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되고, 자, 다음은 이제 우리 엔지니어링 폴리에스터. 자, 우리가 보통 폴리에스터 그러면은 폴리에스터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여러분들 PET예요.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그리고 이 폴리에스터의 대표적인 게 PET고, 이 PET를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거는 그쪽 여러분들 누구나 그렇게 얘기하지만 페트병. 여러분들이 그 생수 용기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뭐 콜라라든지 이런 음료수 용기를 사용하는 이 페트병이 가장 여러분들이 주위에서 쉽게 볼 수 있는 PET, 폴리에스터인데, 이거 말고도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아주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폴리에스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들 지금 입고 계시는 옷 있죠?
대부분의 옷들을 여러분들 뭐 지금은 어렵겠지만은 그 옷 안쪽에 보면은 하얀색의 레이블이 있죠. 라벨. 그 라벨에 보면은 그 옷을 만들고 있는 옷을 구성하고 있는 섬유가 뭐 몇 퍼센트 들어가 있는지 이런 정보하고 그다음에 세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정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은 뭐 나일론 몇 퍼센트, 면 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돼 있고 폴리에스터 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고분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폴리에스터예요.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 PET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뭐 내열성이 아주 좋거나 아니면 기계적 강도가 아주 우수하거나 물론 다른 고분자 대비해서 기계적 강도가 조금 세기는 해요. 그렇지만은 뭐 우리가 그 뭐 금속과 견줄 만큼 그 기계적 강도가 아주 세거나 이러진 않아요. 하지만 이 폴리에스터 계열의 어떠한 고분자는 그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의 좋은 기계적 강도 내지는 기계적 강도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엔지니어링 폴리에스터라고 이야기를 하고 가장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우리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PBT. PBT는 폴리 부틸렌 텔레프탈레이트죠. 따라서 이거는 PET하고 같은 계열이에요. 이 PET는 여러분들이 합성을 하려면 에틸렌 글라이콜이라는 애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테레프탈릭 엑시드를 합성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PET를 만들 수가 있죠. 근데 PBT는 그러면 여러분들 뭐예요? 지금 다른 점이 부틸렌이죠. 따라서 PBT를 만들려면 여러분들이 부틸렌 글라이콜이라는 애하고 여러분들이 테레프탈릭 엑시드를 중합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PBT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구조를 보면은 PET하고 유사해요. 단지 다른 점이 뭐냐면 바로 이 부분이죠. PET에서는 여기가 에틸렌이니까 여러분들 그게 어떻게 돼요? CH2만 들어가죠, 여러분들. CH2에 2개짜리가 들어가죠. 에틸렌이니까 C가 2개잖아요. 부틸렌은 C가 4개 되죠. 따라서 그 차이를 빼고는 나머지의 구조는 똑같아요. 하지만 이게 부틸렌 글라이콜로 만든 PBT 경우에는 우리 PET 대비 기계적인 강도가 굉장히 좋고 그다음에 특히 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통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으로 쓰는 폴리에스터는 뭐 당연한 이야기겠지만은 여러분들 일단은 스트렝스하고 리지디티나 터프니스가 굉장히 좋아야 되겠죠. 일단 기계적으로 우수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치수 안정성도 좋고 그리고 얘는 코에피션트, 그러니까 프릭션 코에피션트가 적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마찰 계수가 작다라는 거죠. 마찰 계수가 작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에 쓸 수 있어요. 그렇죠. 약간 윤활 목적으로 쓰는, 그러니까 윤활유는 아니지만은 뭔가 윤활 목적으로 쓰는 부분에 얘를 갖다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것도 역시 내화학성이 좋아요. 이러한 것을 가지고 엔지니어링 폴리에스터라고 그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폴리에스터는 다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폴리에스터 중에서 뭔가 기계적으로 또는 여러 가지 성질이 좀 그 독특하고 특별한 애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PBT 같은 경우 이런 애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으로 사용을 하죠. 자, 그래서 이 정도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에 대한 소개를 마치려고 해요. 사실은 뭐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을 파고들면은 한두 끝도 없는 거고 오늘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폴리아마이드, 폴리카보네이트,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변성 PPO, 폴리아세탈, 그다음에 엔지니어링 폴리에스터 요 정도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린 이유는 이게 그나마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만날 수 있고 볼 수 있는 또는 얘기를 들어볼 수 있는 그 플라스틱 중에서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거 이외에 굉장히 소량으로 사용돼서 어디에 쓰이는지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은 플라스틱이 그 금속이라든지 이런 걸 대체해서 사용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특히 우리 뭐 항공 우주 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어떤 예전엔 금속을 사용하던 부분이 사용하던 파트가
이제 이것이 플라스틱으로 대체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져요. 그러면 이제 이럴 때 사용되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이걸 여러분들이 다 세세히 알기에는 뭐 그럴 필요도 없고, 너무 힘이 들기 때문에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고, 혹시나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졸업을 해서 이런 EP 쪽 관련되는 일을 하게 되면은 그때 더 많은 거를 여러분들이 배우게 되겠죠. 자, 그래서 EP에 대한 이야기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다음은 여러분들하고 그 폴리머 중에서 바이오 머티리얼로 사용되는 폴리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사실은 폴리머가 처음 이제 합성되고 사용되는 초창기에는 이 폴리머를 바이오 쪽에 사용한다는 거는 생각도 못 했었어요. 그냥 폴리머는 공업적으로 사용되는 어떤 재료였지, 이거를 무슨 바이오 재료로 사용한다, 이런 거는 사람들이 생각도 못 했죠. 그 이유는 첫 번째, 그 당시만 하더라도 바이오 재료, 그러니까 사람 몸에다가 어떤 그 다른 물질을 갖다가 사용을 한다라는 것에 대한 개념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죠. 왜냐하면 의료산업 자체도 그렇게 발달이 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의료산업이 발달이 되지 않았으니 그 밖에 다른 어떤 그러니까 바깥에서 쓰는 물질을 이걸 인체에 적용을 한다라는 생각을 잘 못했기 때문에 이 바이오머티리얼 그러니까 자체가 그다지 많이 발전을 못한 상황에서는 폴리머란 재료가 있어도 그걸 여러분들이 바이오 재료로 이제 쓴다는 생각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점점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기술이 발전하고 의료계도 발전을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뭔가 그 의료계, 생체계에 여러 가지 재료들을 갖다가 쓰는 이제 시도들을 많이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 폴리머를 이 생체 재료로 사용을 하게 되고, 최근 들어서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자주 빈번히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폴리머를 하는 분야에서 그러니까 어느 한 분야는 이 바이오 재료로 사용되는 폴리머들이 워낙 이제 요즘은 그 많이 관심을 갖고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분야가 하나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앞으로 폴리머 관련되는 일을 하게 되면은 그 폴리머를 바이오 재료로 또는 바이오 계통에 사용되는 일을 많이 하게 될 확률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바이오 재료로 사용되는 그 폴리머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좀 드리려고 해요. 자, 보통 바이오 머티리얼 그러면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그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그러니까 번역이 가능한데, 일반적으로는 이거를 뭐 생체 재료 또는 뭐 바이오 재료 또는 생체 소재 또는 뭐 바이오 소재 뭐 이런 식으로 불리는 얘기가 되게 많아요. 바이오 머티리얼을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게 되면 이렇게 번역하는 말이 많고, 그러면 바이오 머티리얼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부터 이제 우리가 내려야 되겠죠. 바이오 머티리얼은 이제 어떤 특정한 정의가 없더라도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바이오 머티리얼 생체 소재를 들으면 뭔가 물질이 재료가 생체와 연관돼서 사용되는 재료, 이제 이런 개념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사람들이 정리를 해요. 언제? 1987년에 윌리엄이라는 사람이 바이오 재료에 대한 정의를 내려요. 그래서 어떻게 내리느냐? 바이오 머티리얼은 non-viable. 원래 non-viable 그러면 이제 살아있지 않으리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생명의 머티리얼인데 used in a medical device. 어떤 의료 디바이스에 사용되어지는 살아있지 않는 무생물의 재료를 이야기하고 intended to interact with biological system. 바이올로지컬 시스템과 이제 어떤 상호 관계를 인터랙트하는 목적으로 의료 디바이스로 사용되어지는 살아있지 않는 머티리얼이라는 것으로 1987년에 윌리엄이라는 사람이 이걸 정리를 하죠. 그럼 이 카테고리에 들어오는 것들은 우리가 다 이제 바이오 재료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이제 이런 목적으로 사용되는 재료들의 개수도 많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은 여기 나와 있는 괄호친 부분 있죠. 이런 부분이 크게 의미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꼭 죽어있는 무생명의 물질이 아니고 살아있는 물질, 뭐 살아있다는 물질이라는 거는 어떤 뭐 생명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예를 들어 우리 몸속에 사용하는 효소 같은 거 있죠. 효소 같은 거는 뭐 꼭 이거는 그러니까 생체 물질이잖아요. 이 생체 물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non viable이라고 하기엔 좀 모호한 물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물질들이 바이오머티리얼로 사용이 되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어떻게 돼요? 이 정의가 협의의 정의에서 광의 정의로, 그러니까 정의가 점점 좀 커지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그 괄호에 해당됐던 것들이 꼭 어떤 정의를 만드는데 필요했다면은 점점 기술이 개발됨에 따라서 저 괄호에 해당됐던 non-viable이나 medical, 그러니까 꼭 메디칼에 사용되지 않아도 되고 꼭 죽어 있어야만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은 재료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바이오머추리라고 이제 사람들이 점점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바이오머추리얼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바이올로지컬 시스템과 인터랙트하는 때 사용되어지는 물질 있죠. 그것들은 다 우리가 바이오머티리얼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이 바이오머티리얼이라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면은 기본적으로 어떤 물성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표 물성이 있겠죠. 어떤 재료를 여러분들이 어떤 분야에 사용을 하려고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그 재료가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분야에서 어떠한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고 그 역할을 한다는 것은 거기에 해당되는 물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집을 질 때 나무를 가지고 집을 지려고 그러면은 거기에 들어가는 나무는 집을 지탱할 만큼의 어떤 기계적인 강도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나무가 너무 쉽게 잘 부러진다든지 너무 잘 휘는 거면은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집에 기둥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어떤 바이오머티리얼을 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그 바이올로지컬 시스템에 적용을 하려고 그러면은 거기에 들어가는 나름대로의 목표 물성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 목표 물성을 가지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물질을 갖다 써야 되겠죠. 따라서 바이오머티리얼은 그 사용되는 범위에 따라서 즉 그 쓰임새에 따라서 갖춰야 될 물성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지만 모든 바이오머티리얼이 공통적으로 갖춰야 될 하나의 물성이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뭘까요, 여러분들? 바이오머티리얼 그러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무데나 갖다 쓰는 물질이 아니고 바이올로지컬 시스템하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의 우리의 인체에 적용되는 물질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공통적으로 가져야 될 물성이 뭐냐면 바로 바이오 컴패티빌리티라는 거죠.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이거는 생체 적합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시 정리를 하면은 바이오머티리얼은 그 쓰임새에 따라서 갖춰야 될 목표 물성이 다양해요. 어떤 거는 기계적으로 단단해야 되고 어떤 건 뭐 부드러워야 되고 어떤 건 뭐 잘 녹아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물성들이 있는데 그런 물성들 뿐만 아니고 공통되는 모든 바이오머티리얼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하나의 물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생체적 합성이죠. 쉽게 얘기해서 우리 몸에 들어와 가지고 얘가 해가 되면 안 돼. 우리 몸에 들어와서 나쁜 영향을 주면은 그거는 암만 좋은 물성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뼈가 부러지면은 거기다 여러분들이 뭐 철심을 박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보통 이제 타이타늄이 그 재료인데 그 타이타늄이 그 재료로 사용되는 이유는 뼈만큼 단단하고 튼튼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 타이타늄이 바이오 컴패티빌리티가 나빠. 즉 생체적 합성이 좋지가 않아. 그래서 뼈 대신 집어넣는데 거기서 막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겨요. 막 염증도 생기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아주 나쁜 경우에 막 거기서 막 썩기도 하고 이러면은 그거는 암만 튼튼하고 뼈처럼 단단해도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바이오머티리얼은 일단 기본적으로 바이오 컴패티빌리티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바이오 컴패티빌리티를 모든 바이오머티리얼이 가져야 되는 공통의 물성이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바이오 컴패티빌리티를 역시 1987년에 윌리엄스가 정의를 어떻게 내렸냐면은 The ability of material to perform with the appropriate host response in a specific application. 그러니까 기본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거죠. appropriate host response. 이건 뭐냐면은 적당한 여기서 호스트라는 것은 이제 숙주라는 얘기인데 여기서의 호스트는 뭐냐면은 그 바이오머티리얼이 들어가는 생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바이오머티리얼이 들어가는 생체의와 반응해서 적당한 반응을 해야 된다는 거니까 뭐냐면은 해가 되지 않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이오머티리얼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이제 폴리머를 바이오머티리얼로 사용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폴리머를 이제 선정을 하겠죠. 폴리머를 선정을 할 때 다른 어떤 물성보다도 최우선으로 둬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은 바이오 컴패티빌리티예요. 생체 적합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물성을 이제 체크를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나눠드린 자료에 이런 표가 하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이 표는 뭐냐면은 여러분들 이제 꼭 폴리머가 아니고 이 바이오 머티리얼로 사용되어지는 여러 가지 그 물질에 대한 거를 여러분들한테 조금 이제 예로 보여드리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좀 지우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는 꼭 이제 폴리머만 있는 것이 아니고 폴리머 이외의 다른 물질이라도 이제 바이오 머티리얼로 사용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자, 일단은 이제 적용 분야는 보면은 스켈레탈 시스템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이제 그러니까 뼈에 관련되는 것에 사용되어지는 여러 가지 이제 머티리얼을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뭐 조인트 리플레이스먼트라는 것은 우리 그 조인트가 되는 부분 있죠. 관절 부분에 사용되는 것들. 그다음에 여러분들 bone plate for fracture fixation인 것은 뭐냐면은 뼈가 부러지거나 뼈가 이제 부서진 데 있죠. 거기에 사용되는 거. bone cement는 그럴 때 이제 일종의 뼈를 붙여주는 접착제죠. 뭐 그래서 이럴 때 사용되는 거 보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타이타늄이라든지 아니면 뭐 스테인리스 스틸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스테인리스 스틸.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몸에서 뼈대라는 것은 우리의 몸을 받쳐주고 있는, 지탱해주고 있는 일종의 프레임이죠. 이 프레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얘는 뭐냐면은 튼튼해야 돼요. 단단하고 튼튼해야 되죠. 그러니까 집으로 치면은 집의 가장 기본이 되는 골격 구조예요. 따라서 그게 튼튼하지 않으면 집이 무너지잖아요.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뼈대가 튼튼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무너지겠죠. 따라서 이 뼈대를 대체할 수 있는 머티리얼은 기본적으로 단단한 물질, 튼튼한 물질이었어요. 그럼 단단하고 튼튼한 물질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뭐죠? 그렇죠. 바로 금속이죠. 세상에 금속만큼 단단한 애가 어디 있어요, 우리. 그래서 이 스켈레털 시스템에, 그러니까 뼈대 구조에 들어가는 머티리얼은 금속이 가장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뭐 주변에서 이렇게 듣거나 뭐 보면은 특히 운동선수 같은 경우에 뼈가 부러지면은 뭐 철심을 박았다든지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죠. 자, 이런 것들은 뭐냐면은 뼈가 그 뼈를 대체할 수 있을 만큼 그 금속들이 튼튼하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금속 계열이 많아요. 여기서 여러분들 보면은 본 시멘트를 사용하는 것 중에 폴리메틸 메타아크릴레이트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뼈와 뼈를 붙여주는 접착제로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뭐예요? 그렇죠. 폴리머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는 테플론이라든지 다크론이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실험할 때 테플론 테이프라는 것에 대해서 들어봤었죠.
이거는 여러분들 폴리머고, 이 폴리머는 뭐냐면은 artificial tendon and ligament라는 건 뭐냐면 이건 인대예요. 인대, 힘줄. 그래서 인대하고 힘줄은 뼈하고 달리 이건 뭐예요, 여러분들? 그쵸? 일종의 이렇게 잘 늘어나고 약간 플렉서블 하면서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거는 이건 금속은 아닐 거고 찾다 보면 어떻게 돼요? 고분자 물질을 갖다가 쓸 수가 있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 보면은 이 dental implant for tooth fixation 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치과 가면은 아마 이런 것들 여러분들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치과 가서 여러분들 그 충치가 있으면 어떻게 되죠? 그렇죠. 그 부분을 충치가 있는 부분을 파내죠. 이런 게 싫어가지고 치과들을 잘 안 가긴 하는데 그런데 뭐 살다 보면 이런 충치라든지 그러니까 이빨이 썩는 부분이 생기잖아요. 충치 때문에 여러분들이 치과를 가면 어떻게 되죠? 이제 그 부분을 파내고 그 부분을 메꿔야 되겠죠. 파냈으니까. 그 부분을 메꿀 때 사람들이 치과에서가 이제 물어보죠. 자, 이걸 뭘로 메꿀까요? 하면서 뭔가 이렇게 그 선택권을 줘요. 뭐가 있냐면 보통 아말감이라는 거하고, 그다음에 금 있고, 그다음에 레진. 뭐 이제 이 정도를 치과 가면은 치과 의사가 이제 선택권으로 줄 거예요. 이 세 개 중에 어떤 걸 사용을 하실래요? 하면서 이제 뭔가 이렇게 막 얘기를 하죠. 아말감이라는 거는 요즘은 많이 안 쓰는데 이 아말감이라는 것은 가격은 좀 싸요. 가격이 아마 제일 저렴할 거예요. 가격은 제일 저렴한데 얘는 그 색깔이 약간 검게 돼요. 그래서 예전에 치과 치료를 받은 사람들 보면은 그 충치 치료 받은 부분이 이렇게 검게 약간 은색 비슷하게 메워진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아말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금은 뭐 여러분들 알겠지만 금이라는 것은 일단 비싸. 하지만 금이 그 뭐라 그럴까 내구성이라든지 이런 게 제일 좋아요. 뭐라 그럴까 한번 해놓으면은 제일 이제 오랫동안 그 변하지 않고 계속 있는 거죠. 하지만 얘 가격이 비싸죠. 그리고 약간 그 색깔이 노랗죠. 그래서 이렇게 막 이 보면은 치아 보면은 막 이렇게 금리빨이 이제 보이는 거죠. 그리고 나중이 아니고 최근 들어 이제 많이 나오는 게 레진이라는 거죠. 레진이 바로 뭐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레진이 바로 여러분들 그 우리가 알고 있는 폴리머예요. 그래서 얘는 가격도 적당하고 그리고 색깔도 하얘가지고 치아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외관상으로 굉장히 보기 좋고. 하지만 이거는 금에 비해서는 내구성이 좀 떨어져요. 결국 치아라는 부분이 이렇게 계속해서 그러니까 음식물을 씹고 딱딱딱 부딪히다 보니까 얘는 굉장히 충격이 많이 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치아가 그 내충격성이 엄청나게 좋은 물질이에요. 여러분들 살면서 계속해서 이가 계속 부딪히는데 그거를 계속 견디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나이가 들면은 그게 오래오래 쌓여서 어떻게 돼요? 결국은 뭔가 부서지기도 하고 뭐 깨지기도 하고 그러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얘는 굉장히 내충격성과 그 기계적인 강도가 굉장히 좋은 물질이에요. 그럼 이제 그거에 버금가는 뭔가를 찾기 위해서 사람들이 찾은 게 아까 얘기한 뭐 아말감이라든지 금이라든지 이런 거죠. 하지만 최근에는 이제 폴리머 가지고 그것과 비슷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폴리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충치 있는 부분을 이제 우리가 떼운다고 그러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치과 가서 이런 거 치료받은 학생들은 이제 레진으로 하게 되면은 치과 의사 선생님이 그거를 뭔가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빗 같은 거를 여러분들 쪼여주고 그거에 의해서 이제 얘를 붙이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빗을 쪼여주는 게 뭐냐면은 사실은 광중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진을 가지고 충치를 떼우는 거는 기본적인 개념이 모노머 있죠. 모노머를 충치를 판 부분에다가 집어넣은 다음에 빗을 쪼여가지고 광중압에 의해서 거기서 중압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중압이 되면은 결국은 이제 경화가 되는 거죠. 딱딱하게 경화가 되는 거고 경화가 되면은 이제 그게 거기를 메우면서 이제 치아를 대신해서 강도를 받게 되는 거죠. 나중에 이거 조금 더 자세히 얘기를 여러분들 해드릴 텐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폴리머가 치과 분야에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요즘은.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나오는 게 카디오바스큘러 시스템이라는 건 뭐냐면은 심혈관계예요. 심혈관계에 사용되어지는 여러 가지 것들이죠. 그래서 심혈관계는 인공혈관이라든지 여러분들 카테터라고 그래가지고 이 동맥경화 걸린 사람의 혈관에 집어넣어서
혈관을 넓혀주는 그런 기기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 심혈관계에 사용되어지는 이제 기구들이고 그것을 만드는 것도 바이오 머티리얼이겠죠. 그래서 여기 여러분 나온 것처럼 나크론인지 테플론인지 폴리우레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뭐냐면 인공 혈관을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인공 혈관이라는 게 결국은 튜브죠. 우리 밖에서 얘기하면은 혈액이 흐르는 튜브인데 그 튜브를 인공적으로 만들어주는 재료들 또는 여러분들 뭐 어떤 티슈 같은 거를 인공적으로 만들어주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사용이 되기도 하고 오르간은 뭐냐면 이제 인공장기죠. 인공장기로 제일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바로 인공심장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인공피부도 있고 그 다음에 인공신장도 있고 사실은 인공신장은 여러분들 신장 자체를 작게 만들어서 집어넣는 것보다는 여러분들 그 투석이라는 얘기를 들어봤을 거예요. 투석을 우리가 다이알리시스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여러분들 신장 우리가 키드니라고 하는 거 있죠. 키드니라고 하는 거 신장이라고도 하고 또는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콩팥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콩팥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뭐예요, 여러분들? 다들 예전에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뭐 생물을 잠깐 배웠으니까 아니면 상식적이라도 콩팥의 가장 그 중요한 기능에 대해서는 알고 있죠. 콩팥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뭐냐면은 나쁜 물질, 그러니까 독성 물질을 그 분리해 주는 거죠. 뭐에 의해서? 필트레이션에 의해서. 그러니까 신장은 기본적으로 우리 몸에 있는 필터예요. 그래서 그 필터를 통해서 그러니까 피가 신장 쪽으로 가서 이 필터를 통하면은 나쁜 물질은 걸러지고 그러니까 나쁘지 않은 물질은 걸러지지 않아가지고 그게 다시 몸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신장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신장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나쁜 물질을 밖으로 배출하지 못하니까 이 나쁜 물질이 우리 몸 안을 막 돌아다녀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합병증들이 생겨요. 부종이라고 그래서 몸이 막 붓기 시작을 하고 어디 이제 한 부분이 뭐 이제 괴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뭐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합병증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신장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몸에서 필트레이션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뭔가 혈액을 필트레이션 해주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받는 게 바로 이 투석이에요. 그래서 주변에 투석 받으시는 환자가 있는 학생들은 아마 굉장히 잘 아실 텐데 이 투석을 이제 보통은 일주일에 3번 정도 이제 병원에 가서 받아요. 이 투석 장치가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투석 장치는 그러니까 이 투석 장치가 기본적으로는 인공신장이죠. 그래서 몸 밖으로 피를 빼내 가지고 그 투석 장치를 통과하면은 그 투석 장치 안에서 나쁜 물질이 걸러지고 나쁜 물질이 걸러진 피를 다시 몸 안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우리들 몸 안에 있는 신장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었는데 신장이 고장이 나니까 이런 필트레이션 작업을 못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혈액을 몸 밖으로 필트레이션을 시킨 다음에 다시 몸 안으로 집어넣죠.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 투석실에서 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 그 투석실에 가면은 투석 장치가 있고 이 투석 장치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멤브레인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필터로 사용되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멤브레인 있잖아요, 막. 그러니까 인공적으로 이 막을 만들어서 그 막을 통과할 때 나쁜 물질은 걸러지고 좋은 물질은 다시 몸에 들어올 수 있는 이런 장치를 우리가 투석 장치, 다이알리시스라고 하고 이 투석 장치를 만드는데 많은 부분들이 결국은 폴리머들이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 투석 장치를 사용하는 멤브레인으로서 폴리머 멤브레인을 많이 사용을 하죠. 이 투석을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굉장히 불편해요. 이분들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일주일에 3번은 병원에 가서 몸 안에 있는 혈액을 깨끗이 만들어야 돼. 보통 한 번 가면은 한 3시간, 4시간 정도 이제 투석을 받으시죠. 일단 이 투석을 받기 시작을 하면은 일주일에 3번씩 뭐 월수금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거니까 어디 장기로 여행을 가기도 힘들고 이제 이런 굉장히 불편한 점이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인공장기로 이제 인공신장 내지는 투석 장치를 만드는 재료로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폴리우레산이나
또는 뭐 실리콘이라든지 셀룰로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사용이 되기도 하고. 자, 센스라는 건 뭐냐면은 사람의 몸은 기본적으로 센서죠.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오감 있잖아요, 오감. 오감이 바로 뭐냐면은 이게 바로 센싱이잖아요. 일단 오감이 뭐죠, 여러분들? 시각. 시각은 보는 거죠. 눈으로 보는 거. 그 다음에 후각. 후각은 냄새를 맡는 거죠. 그 다음에 미각. 맛을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청각. 듣는 거죠. 그 다음에 촉각. 촉각은 뭐냐면은 만져서 느끼는 거죠. 만져서 뜨겁다, 차갑다, 내지는 뭐 단단하다, 물렁하다, 뭐 이런 걸 만지는 것 있잖아요. 그래서 이 오감에 해당되는 게 센스고, 이 오감에 해당되는 거를 바이오머티리얼로 대체할 수 있는 거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우리 시각에 해당되는 거를 도와주는 게 뭐죠, 여러분들? 렌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옛날 개념이라든지 초창기 버전은 우리가 쓰고 있는 안경 있죠. 안경도 바이오머티리얼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여러분들 안경에 있는 렌즈가 해주는 일이 뭐죠? 시각을 도와가지고 물건을 잘 보이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수정체를 대신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경도 엄격한 의미에서는 바이오머티리얼이에요, 여러분들. 바이오머티리얼. 네, 안경을 여러분들 바이오머티리얼로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없겠지만은, 근데 이 안경을 만든 게 점점점 기술이 발달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 렌즈를 여러분들 수정체 안에다 심어주죠. 직접. 그 전 단계 뭐냐면은 우리가 소프트 렌즈, 컨택트 렌즈라고 그래가지고 이 렌즈에 해당되는 거를 눈꺼풀 위에 붙여주는 거 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이게 점점 기술이 발달을 하니까 그 수정체 자체를 우리가 깎은 렌즈로 대신을 해줘요. 이런 일들을 하는 것들은 바이오머티리얼이 이제 발전이 돼서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거, 뭐 렌즈 같은 것들이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나와 있는 뭐 여러 가지 폴리메틸렌 메타아크릴레이트라든지 여러분들 실리콘 아크릴레이트라든지 여기 뭐 하이드로젤 얘기도 잠깐 나오죠. 나중에 이 하이드로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하고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 텐데, 여기 하이드로젤은 기본적으로 친수성의 가교 고분자를 우리가 하이드로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고분자에서는 이 젤이라는 게 뭐냐면은 뭐라고 얘기되지? 가교 고분자를 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마 고분자공학 1시간에도 여러분들 얘기 잠깐 들으셨을 텐데, 이 젤이라는 거는 우리 크로스 링크된 폴리머, 즉 가교 고분자를 젤이라고 하고, 여기다 여러분들 하이드로가 붙으면 돼요. 하이드로는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들? 물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물을 좋아하는 가교화된 고분자, 이걸 우리가 하이드로젤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하이드로젤은 그냥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얘는 폴리머예요. 고분자. 고분자 중에 가교가 된 고분자고, 가교가 된 고분자 중에서도 물하고 친한 고분자를 이야기하죠. 근데 이 하이드로젤이 여러 가지로 많이 사용이 돼요. 나중에 이제 이 하이드로젤은 여러분들하고 조금 정리를 다시 할 건데, 우리가 쉽게 여러분들 볼 수 있는 게 컨택트 렌즈 있죠. 컨택트 렌즈 하이드로젤이에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기저귀 있죠. 기저귀는 여러분들 선전 보면은 뭐 아이가 오줌을 몇 번 싸도 뭐 한 번밖에 안 갈아주는 기저귀 어쩌고저쩌고 이제 이런 선전 나와요. 그 얘기 뭐냐면은 아이들이 싸는 소변을, 그 아이들이 싸는 그 물을 뭔가 얘가 이렇게 잡아놔야 되잖아요. 왜 잡아놓지 않으면 계속 거기가 촉촉해질 거 아니에요. 뭔가 얘를 흡수를 해가지고 뽀송뽀송하게 만들어주는데, 그 흡수하는 물질이 뭐다? 그게 바로 하이드로젤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여러분들 요즘 그 피부 미용 때문에 많이 쓰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고 있죠, 여러분들? 마스크팩 있죠, 팩. 마스크팩이 뭐냐면은 그것도 역시 여러분들 하이드로젤로 만드는 것들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은 우리 주변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바이오머티리얼로 사용되는 폴리머들을 굉장히 우리가 많이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리해 본 적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 시간을 통해서 이 바이오머티리얼로 사용되는 폴리머에 대한 것을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긴 여러분들 따로 정리할 필요는 없겠죠? 넘어갑시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바이오머티리얼로 사용되는 폴리머 중에는 내추럴 폴리머, 천연 고분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천연 고분자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건 뭐냐면은 셀룰로스나
어떤 알지네이트라든지 뭐 천연 고무. 자, 이건 다 어떤 거냐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식물로부터, 그러니까 식물성이에요. 식물로부터 유래된 고분자. 그러니까 식물로부터 유래된 천연 고분자들로 셀룰로스라든지 알지네이트라든지 그다음에 합성공이 된다. 천연 고무 같은 걸 여러분들이 들 수가 있고, 그다음에 동물성, 그러니까 동물로부터 유래된 천연 고분자. 가장 대표적인 게 티슈 베이스드 헐트 밸브라는 건 뭐냐면은 심장에 있는 판막 있죠. 그 심장에 있는 판막은 요즘도 그렇지만은 대부분 그 돼지가 가지고 있는 판막 있죠. 돼지의 그 판막을 갖다가 써요. 그래서 이거는 일종의 이제 바이오 머티리얼이죠, 여러분들. 어떤 바이오 머티리얼이라고 하면 돼지로부터 나오는 머티리얼을 여러분들이 우리 몸에 갖다 쓰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수처라는 거는 뭐냐면 여러분들 그 봉합사, 그 수술할 때 봉합하는 실이 있죠. 그를 수처라고 그러고, 콜라겐이라고 그러는 건 여러분들 요즘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 단백질의 일종인데 우리의 피부를 구성하고 있는 단백질이죠. 그래서 요즘 뭐 피부를 탱탱하게 해주기 위해서 콜라겐을 먹는다, 뭐 콜라겐을 바른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글리코사미노글리칸이라는 거는 우리 관절 치료로 사용되는 그 많이 사용되는 바이오 머티리얼인데 이거는 이제 홍합이라든지 이런 생체 물질로부터 여러분들이 추출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헤파린은 간 관련되는 물질이에요. 그다음에 하일라울릭 엑시드라는 건 여러분들 그 보니 안과에 가면은 이게 많이 사용되는 재료인데 아무튼 이것도 이제 동물성 유래 천연 고분자예요. 그다음에 요즘은 여러분들 DNA 같은 유전자 물질을 바이오머티리얼로 많이 사용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여러분들? 이번에 코로나 백신 같은 경우에도 mRNA를 조작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백신을 만들었죠. 이게 결국은 뭐예요, 여러분들? 바이오머티리얼이라는 거잖아요. 사람이 뭔가 합성을 하는데 이게 예전에는 그냥 바깥에 있는 물질을 합성했는데 이제는 인간 내부에 있는 유전자 같은 것도 이제 사람들이 합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대단한 일이고 어떻게 보면 좀 무서운 일이기도 해요. 이제 그래서 요즘 나오는 뭐 복제인간 같은 이야기도 다 이런 기술의 발전과 연관이 돼가지고 되는 거죠. 이런 식의 것을 우리가 내추럴 폴리머, 천연 고분자인데 어떤 동물로부터 유래되거나 아니면 식물로부터 유래된 천연 고분자고 이런 천연 고분자들은 바이오 머티리얼로 사용이 되고 있는 것들이에요. 자, 우리 시간이 지금 48분이니까 조금만 쉬었다가 진도를 더 나가도록 할게요. 우리 12시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업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그 생체 소재, 바이오 소재로 사용되는 폴리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방금 전까지는 여러분들한테 그 바이오 머티리얼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고, 바이오 머티리얼로 사용되고 있는 재료들, 그러니까 뭐 금속이라든지 사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재료들이 있어요. 그 재료들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한테 그 폴리머가 바이오 머티리얼로 사용되어지는 그 현황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천연 고분자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고, 다음엔 우리 이제 천연 고분자 얘기를 했으니까 당연히 뭐겠어요? 그렇죠. 합성 고분자 이야기를 드려야 되겠죠. 자, 지금 여기 있는 내용들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린 유인물 있죠. 그것들을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 놓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제가 나눠드린 그 프린트 있잖아요. 유인물을 읽어보면은 다 있는, 똑같이 있는 내용들이에요. 여러분들은 그거를 참고하시면 되고, 자, 이제 합성 고분자 중에서 바이오 머티리얼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여러분들한테 드리려고 하는데, 자, 여기 나눠 놓은 카테고리를 보면은 일단 여러분들이 하이드로포빅하네. 하이드로포빅하니까 당연히 워터를 흡수하지가 않겠죠. 그러니까 하이드로포빅하니까 소수성이니까 물하고 안 친하죠. 당연히 그러면 물 옆에 있으면 물을 흡수하지 않겠죠. 그런 머티리얼하고 그다음에 somewhat more polar material. 자, 폴라하다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들 우리 폴리머 솔루션에서도 얘기했었잖아요. 폴라한 거는 극성이니까 극성인 분자는 극성인 분자하고 서로 친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화학적인 유사성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우리 폴리머 솔루션에서는 여러분들이 그 용해가 되는 메커니즘을 보면 기본적으로 like한 것은 like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슷한 유형을 가지고 있는 거는 like, dissolved like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녹는다고 말씀을 드려서 극성인 용매는 극성인 용질이 잘 녹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폴라한 머티리얼이 나왔다는 것은 결국은 물하고 어느 정도 친하다는 이야기죠. 물은 어때요, 여러분들? 굉장히 폴라한 물질이에요. 극성 분자잖아요. 그래서 폴라한 머티리얼은 당연히 물하고는 친할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water swelling material. 이거는 물을 흡수해 가지고 팽윤을 하는 머티리얼. 기본적으로 이렇게 팽윤을 하려면 고분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 크로스 링크, 가교가 돼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가교가 된 고분자는 자기하고 화학적으로 유사한 애가 오면은 걔하고 친하니까 이제 걔를 막 끌어들이겠죠. 하지만 가교점이 있어가지고 녹지는 않아. 왜냐하면 가교점들이 다 없어져야지 용해가 되는 건데, 그러기에는 너무나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얘가 가교점을 다 없앨 수는 없으니까 녹지는 않아. 하지만 화학적으로 유사한 애하고는 친하니까 걔를 막 이렇게 담으려고 하겠죠. 그리고 가교 고분자는 이미 네트워크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네트워크 내부로 그러한 친한 애를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흡수를 하니까 어떻게 돼요? 팽윤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워터 스웰링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가교가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제 그런 애가 있고, 그다음에 워터 솔루블은 뭐 당연히 극성이란다. 물에 녹는 물질이겠죠. 자, 그러면 왜 여기서 우리가 합성 고분자를, 지금 여기서 그냥 합성 고분자가 아니고 바이오 머티리얼로 사용되는 합성 고분자예요. 바이오 머티리얼로 사용되는 합성 고분자를 나누는데 왜 굳이 이렇게 나눴냐를 여러분들이 한번 궁금하게 생각해 봐야 되겠죠. 나누는 기준이, 나누는 카테고리가 왜 과연 이렇게 했을까? 이건 왜 그러냐면은, 자, 여러분들 이건 당연히 아시겠지만은, 인체의 70%는 뭐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렇죠. 물로 구성이 돼 있죠. 따라서 어떤 물질이든지 인체에 적용을 하려고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뭐를 봐야 되냐면은 물과의 상관관계를 봐야 돼요. 왜? 얘가 일단은 어떤 물질인지 인체에 적용을 하게 되면은 얘는 반드시 물하고 만나게 돼 있어요. 뭐 혈액에 직접 집어넣어 주면은 당연히 물하고 만나는 거고, 세포에 집어넣어 준다고 그래도
세포의 대부분은 물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인체에 적용되는 물질은 물과는 만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어요. 말이 좀 이상한가? 물하고는 반드시 만나요. 따라서 물과 만났을 때 얘가 어떤 반응을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물하고 만났을 때 이 물에 녹을 건지, 물하고 만났을 때 물을 배척할 건지, 물하고 만났을 때 물을 흡수할 건지,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인체에 적용되는 바이오 머티리얼이 반응하는 가장 첫 번째 리액션이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이제 구분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물하고 만났을 때 하이드로포빅한 애는 뭐예요? 그렇죠? 물을 싫어하니까 튕겨내겠죠. 그러한 물질들이 있어요. 이러한 물질들은 인체에 집어넣었을 때 물을 튕겨낸다는 거, 물을 싫어하고 물하고 잘 안 어울린다는 걸 알고 여러분들이 사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폴란 머티리얼은 어때요? 얘는 기본적으로 물하고 친하니까 물하고 잘 섞이거나 뭐 물에 용해되거나 뭐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워터 스웰링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물하고는 친한데 그 물에 녹지는 않고 물을 흡수해 가지고 팽윤을 하는 거죠. 워터 솔루블은 뭐예요? 그렇죠? 당연히 이거 물에 녹는 거고 용해가 되는 것들이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런 물질들을 이 물과의 상관관계를 기준으로 그것을 카테고리로 해가지고 나눠준 것을 여러분들이 조금 눈여겨봐야 돼요. 뭐 여기 나와 있는 물질들은 여러분들 한번 쭉 보시면 되는데 얘네들을 나눈 기준을 왜 이렇게 나눴는지에 대한 것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자, 다음은 이제 이런 물질들을 조금 구체적으로 하나씩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나눠드린 프린트에 나와 있는 물질 중에서 조금이 아닌데 거기 나와 있는 물질들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처음에 여러분들 뭐가 나오냐면은 거기에 PMMA라는 애가 나와요. 이거는 여러분들 폴리 메틸 메타 아크릴레이트. 메틸 메타 아크릴레이트를 우리가 PMMA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얘는 우리가 바이오머티리얼로 많이 사용되는 폴리머 중에 하나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얘는 하이드로포빅해요. 소수성이죠. 물하고 별로 안 친해요. 그런데 얘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굉장히 트랜스페어런트 한다는 거죠.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지금 여기 적어드리는 거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들 유인물에 지금 쭉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 제가 정리를 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저건 뭐지? 궁금해하지 말고 여러분들 그걸 쭉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똑같은 얘기가 써 있을 거예요. 얘는 transparent예요. 이게 뭐냐면 투명하다라는 거죠. 투명하다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고분자 중에서 투명하다라는 것은 광학적 성질이 굉장히 우수하다는 거예요. 광학적 성질이 굉장히 우수하다라는 거고 광학적 성질이 우수하면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어디다 사용이 되겠어요? 그렇죠? 뭔가 이렇게 보고 시각되는 데 사용이 되는 거죠. 따라서 얘는 뭘로 많이 쓰이냐면은 렌즈로 많이 사용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컨택트 렌즈 있죠. 컨택트 렌즈의 주요 재료가 바로 PMMA예요. 폴리메틸 메타아크릴레이트예요. 그래서 우리 요즘은 그 라식 수술이나 라섹 수술 같은 걸 많이 해가지고 사람들이 안경이나 렌즈를 많이 안 껴요. 안경 끼는 사람들은 꽤 많지만은 옛날만큼 렌즈를 많이 안 끼게 했는데 옛날 여러분들 컨택트 렌즈라는 거 있죠. 뭐 이거를 또 일반적으로 이제 뭐 소프트 렌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컨택트 렌즈나 소프트 렌즈를 사용해 본 사람도 그렇고 이제 본 사람들은 알겠지만은 굉장히 투명한 하나의 뭐라 그럴까 그냥 막 같아요, 그렇죠? 투명한 막 같고
얘가 굉장히 이렇게 막 부들부들하고, 그리고 이제 얘네들을 컨택트 렌즈를 여러분들이 사용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죠? 식염수에 여러분들 보관을 하죠. 식염수에 보관을 했다가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 갖다 쓴단 말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컨택트 렌즈는 하이드로필릭한 물질이에요. 하이드로필릭한, 즉, 그러니까 물하고 굉장히 친한 물질이에요. 그래야지 식염수에 담가놔도 여러분들이 물이 그 안에 이제 물하고 이제 흡수를 해가지고 걔가 형태를 유지를 하고 있잖아요. 하이드로필릭한 물질이고 대신 물에는 여러분들 녹질 않죠. 그래서 이 컨택트 렌즈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얘는 하이드로젤이에요. 하이드로젤. 그래서 이 컨택트 렌즈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런 가교 구조를 가지고 있는 애예요. 가교 구조를 가지고 있는 고분자고 여러분들 컨택트 렌즈를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됐겠죠. 이렇게 사용이 되는데 얘를 보면은 이런 가교 구조를 가지고 있는 고분자고 그 주재료가 뭐다? PMMA, 폴리메틸 메타크레이트고 얘를 사용하는 이유는 광학적으로 굉장히 성질이 우수하기 때문이에요. 투명성이 있어야 되겠죠. 컨택트 렌즈를 만들어놨는데 뿌옇다. 그럼 그거 여러분들 쓰고 다니겠어요? 절대 쓰고 못 다니죠. 그래서 광학적 성질이 좋은 PMMA를 여러분들이 가교를 시켜요. 가교를 시켜서 젤로 만든 다음에 그거를 이제 사람들이 사용을 하는 게 컨택트 렌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하이드로젤이면서 가장 대표적인 바이오머티리얼이 바로 컨택트 렌즈고 그것의 주재료가 폴리메틸 메타크레이트다 라는 거죠. 사실은 이제 이 폴리메틸 메타크레이트만 쓰는 게 아니고 여기에 다른 물질을 공중합을 시켜가지고 여러분들 그 고분자랜다 컨택트 렌즈의 재료를 사용하기도 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얘는 그 폴리메틸 메타크레이트는 어디 많이 사용되냐면은 본 시멘트로 많이 사용이 돼요. 본 시멘트는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뼈가 부러지거나 뼈가 이렇게 부서진 부분이 있으면은 걔네들을 이제 다시 맞춰가지고 이제 접착을 시켜서 붙여놔야 되겠죠. 그때 사용되어지는 재료가 바로 PMMA예요. 그래서 뭐 이 밖에 여러 가지 용도로도 사용이 되는데 PMMA의 가장 큰 용도는 일단 렌즈로 사용되는, 왜? 트랜스페어런트 하니까, 광학적 성질이 좋으니까 본 시멘트로 많이 사용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책에 나오는 게 바로 폴리 아크릴아마이드. 자, 폴리 아크릴아마이드는 이제 이거를 여러분들이 가교를 시키면은 이것도 역시 여러분들 하이드로젤이제거든요. 그냥 폴리 아크릴아마이드 자체가 하이드로젤은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PMMA 자체가 하이드로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PMMA를 가교를 시키면 그게 하이드로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그냥 폴리아크릴아마이드 그러면 당연히 하이드로젤이라고 그러는데 폴리아크릴아마이드도 하이드로젤 아닐 수도 있어요. 가교를 안 시켜놓으면. 폴리아크릴아마이드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교를 시켜서 가교 구조를 만들어 놓으면 그게 하이드로젤이 되는 거죠. 하이드로젤이 됐다는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친수성이라는 이야기고 가교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주로 폴리아크릴아마이드는 어디 많이 사용이 되냐면은 여러분들 그 일렉트로포레시스라는 게 있어요. 일렉트로포레시스.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제 전기 영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건 일종의 여러분들 뭐냐면은 그 분리 장치예요. 그러니까 바이오 쪽에서 어떤 세퍼레이션, 분리를 할 때 쓰는 게 일렉트로포레시스고, 이것이 제일 많이 사용되는 건 뭐냐면은 여기가 DNA를 여러분들 분리할 때 많이 사용을 해요. DNA라든지 여러분들 뭐 RNA 같은 거. 이거를 분리할 때 많이 사용을 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 PCR 있죠? PCR을 요즘 많이 들어갔죠. 왜 많이 들어갔냐면은 여러분들 코로나 바이러스를 여러분들이 검사하는 것은 뭐 그냥
항원 검사도 있고 뭐 PCR 검사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PCR 검사에 많이 사용되는 게 바로 이 일렉트로포레시스예요. 이거의 원리는 뭐냐면은 전기용동이니까 하나는 플러스를 걸고 하나는 마이너스를 걸어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이 어떤 물질을 여기 집어넣으면은 DNA라고 칩시다. DNA를 집어넣으면은 DNA가 가지고 있는 전기적인 차지가 있겠죠. 일반적으로 DNA는 마이너스 차지를 갖는데 이 마이너스 차지가 예를 들어 3개짜리 거하고 마이너스 차지가 2개짜리 애가 있다고 그럽시다. 그러면 여기서 얘네들이 이동을 하겠죠. 전기를 걸어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플러스니까 얘가 이쪽으로 가겠다. 그렇죠? 마이너스에서는 반발되고 플러스로 쫓아가니까. 자, 그러면 전기력이 3개인 애하고 전기력이 2개인 애하고 이동하는 속도하고 이동하는 거리가 다르겠죠. 그럼 그 이동하는 속도와 이동하는 거리의 차이를 이용을 해서 두 물질을 분리해 주는 게 바로 뭐냐면은 일렉트로포레시스예요. 그런데 이 일렉트로포레시스 안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얘네 두 개를 집어넣어 놓으면은 얘네들이 이동하는 속도나 이동하는 거리가 큰 차이가 많이 안 나요. 큰 차이가 많이 안 나면 여러분들 무슨 일이 발생을 해요? 구분이 잘 안 되는 거죠. 구분이 확 돼야지 두 개가 분리가 되는 건데 두 개가 구분이 잘 안 되면은 분리를 여러분들 잘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일렉트로포레시스 안에는 뭐를 집어넣냐면은 이 안에다가 사람들이 이러한 이동하는 데 방해가 되는 그러한 그러니까 장애물을 집어넣어줘요. 이 장애물이 바로 뭐냐면은 죄를 집어넣어주는 거죠. 죄를 집어넣어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죄는 네트워크 구조니까 막 이렇게 그물 구조란 말이에요. 그럼 거기를 뚫고 가야 되는 거죠. 거기를 뚫고 가다 보면은 이게 전기력의 차이가 많이 나는 거는 조금 잘 뚫고 갈 거고 전기력의 차이가 많이 안 나는 거는 뚫고 가는데 되게 힘들 거란 말이죠. 그럼 결국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그렇죠? 이동하는 거리의 차이가 확실히 나게 되죠. 그럼 분리가 확실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젤 일렉트로포레시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이 젤 일렉트로포레시스를 여러분이 만들려면은 이 젤을 만들 때 이 젤이 어때야 돼요, 여러분들? 당연히 바이오 컴패터빌리티가 있는 애를 가지고 만들어야 되겠죠. 왜? 이 안에 여러분들이 DNA나 RNA나 이런 애를 가지고 여러분들 분리할 거란 말이죠. 그럼 DNA나 RNA도 우리 몸에서 나온 물질이기 때문에 바이오 컴패터빌리티가 없는 애하고 만나면은 얘도 뭔가 변성이 일어나거나 뭔가 문제가 생길 거예요. 따라서 여기서 쓰는 젤은 굉장히 바이오 컴패터블한 생체 적합성이 우수한 젤을 써야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막 찾다 보니까 이 폴리아크릴 아마이드 있죠. 얘를 가지고 젤을 만들면은 바이오 컴패티빌리티가 굉장히 좋은 하이드로젤을 만들 수가 있어서 이 일렉트로포레시스에 쓰는데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이 폴리아크릴 아마이드는 젤 일렉트로포레시스에 적용이 되는 바이오 컴패티빌리티가 굉장히 좋은 물질이고 이걸 가지고 젤을 만들어서 사용을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될 거예요. 자, 다음은 우리 어떤 여러분들 혹시나 정리할 시간이 잠깐 필요할지도 몰라서 제가 1분만 시간을 드리도록 할게요. 또는 여러분들 그 나눠드린 프린트에 다시 말씀드리면 다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프린트에 있는 내용하고 한번 뭐 맞춰보셔도 괜찮고 제가 한 시간을 1분 정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폴리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폴리머가 폴리아크릴릭 엑시드예요. 자, 폴리아크릴릭 엑시드는 어떻게 생겼냐면은 여러분들 C에 여기에 COOH가 이렇게 붙어 있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게 이제 폴리아크릴릭 엑시드거든요. 그래서 이 폴리아크릴릭 엑시드는 가장 먼저 어디 많이 사용되냐면 여러분들 덴탈 시멘트로 많이 사용이 돼요. 덴탈 시멘트라는 거는 뭐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치과에서 사용되어지는 접착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충치 치료를 하러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충치 있는 부분을 다 긁어냈어요. 그러면 그만큼의 공간이 남겠죠? 그 공간을 여러분들이 뭔가를 붙여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아말감이나 금으로 붙인다 그러면은 아말감하고 금을 고기에 맞게 본을 뜨죠, 여러분들. 그래서 충치 치료해 본 친구들은 알겠지만은 이제 뭔가 그 충치를 다 파낸 다음에 그 모양에 맞게끔 본을 떠가지고 그 본에 의해 가지고 그거에 맞는 금이나 이제 이걸로 모양을 금을 예로 듭시다. 금을 가지고 그 모양에 맞게끔 이제 기공을 해오죠. 그럼 그거를 이제 고기에 쏙 집어넣는 거죠. 근데 쏙 집어넣는다고 그래서 그게 거기에 그냥 붙어 있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무슨 작업을 해야 되냐면은 여러분들 치아하고 금을 붙이는 작업을 해야 되겠죠. 그때 사용되는 것이 뭐다? 폴리아크릴릭 엑스드예요. 이 폴리아크릴릭 엑스드를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 치아 치료를 할 때 이 금하고 여러분들 치아를 붙이는 그런 작업을 하는데 쓰이고 또 하나 얘가 어디 많이 쓰이냐면은 여러분들 좀 단어가 생소할 수 있는데 뮤코 어디시브라고 그러거든요. 이건 뭐냐면은 뮤코 플러스 어디시브의 합성어인데 자, 뮤코는 잘 모르겠지만 이 어디시브는 사전에서 찾아보면은 몸목과 이렇게 이제 붙어 있는, 접합해 있는, 접착해 있는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뮤코 어디시브 그러면은 뮤코라는데 잘 붙어 있는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는 조금 그 백그라운드가 필요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뮤코 어디시브는 어디서 나왔냐면은 여러분들이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약을 먹어. 약은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 몸에 그 여러분들이 투여를 할 수가 있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뭐예요? 약을 몸에 투여하는 방법은 그렇죠. 주사. 주사는 약물을 여러분들이 직접 혈관에다가 때려 넣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사는 어때요, 여러분들? 맞으면 아파. 주사는 별로 맞기 싫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뭐를 해야 돼요? 약을 다른 식으로 몸에 투여를 해야 되겠죠. 그 중에 가장 편한 방법은 뭐예요? 그렇죠. 먹는 거겠죠, 여러분들. 먹는 약이 제일 편하잖아요. 그냥 내가 나 혼자 물 가지고 그냥 꿀꺽 삼키면 되는 거니까. 나 먹는 약 먹는다고 간호사가 와가지고 막 먹여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약을 먹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이제 이거를 좀 어렵게는 경구투여라고 그러죠. 경구투여가 가장 편한 방법이에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경구투여를 하면은 약이 어떻게 몸에 흡수가 되냐면은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기본적으로 약은 제대로 여러분들 몸에 투여가 되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은 혈관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약은 혈관으로 가서 혈관을 타고 몸을 쭉 돌다가 약이 필요로 하는 부분에까지 이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약이건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투여를 하건 간에 가장 마지막은 약은 혈관으로 가야 돼. 그래야지 걔가 온몸에서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경구투여를 하면은 입으로 가죠. 입으로 갔다가 식도로 갔다가 어디로 가야 돼요? 위로 갔다가 그다음에 소장으로 갔다가 대장으로 갔다가
그다음에 밖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소변이나 대변을 통해 가지고. 따라서 약을 입으로 먹은 경우에는 이 지나가는 과정상 혈관을 만나야 되는 부분이 어디겠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혈관을 만나는 부분이 위라든지 소장에서 흡수가 돼야 되겠죠. 위라든지 소장에서 흡수가 돼가지고 얘가 혈관으로 가는 수밖에 없단 말이죠. 대부분의 경우에 약은 어디서 흡수가 많이 되냐면 소장에서 많이 흡수가 돼요. 소장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뭐 예전에 생물 시간에 배워서 알겠지만은 어떻게 생겼냐면은 소장벽이 이렇게 있죠. 그리고 이렇게 융털로 돼 있고, 그러면 여러분들 약성분이 와서 여기서 흡수가 돼가지고 쭉 오면은 이제 여기에 뭐가 있냐면은 혈관이 있는 거죠. 따라서 경구로 투여한 약은 일반적으로 소장에서 흡수가 되는데 소장벽을 지나야지 혈관으로 가서 그때서야 비로소 이제 몸을 돌면서 우리가 가고 싶은 대로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머리에 딱 떠오르는 게 있죠. 아, 약을 먹어가지고 약이 몸에 많이 흡수가 되려면은 소장에서 많이 흡수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약을 예를 들어서 약을 100을 먹었다. 근데 소장에서 흡수가 1이 됐다. 그럼 여러분들 100을 먹으면은 1밖에 흡수가 안 되니까 어떤 일정한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약을 100을 먹어야 되는 게 아니고 뭐 200을 먹든지 1000을 먹든지 10,000을 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효과가 좋게 하기 위해서는 소장에서의 흡수율을 높여야 되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많은 연구들을 하게 되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소장에서의 흡수율을 높이는 약물 전달체를 사람들이 만들어요. 그러니까 소장에서의 흡수를 향상시키는 약물 전달체를 만드는 거죠. 시간 너무 날아가니까 제가 좀 잘 쓰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자, 지금 이 내용은 여러분들 책에는 여러분들 제가 나눠드린 데는 나와 있진 않은데 여러분들이 그거를 읽고 이해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들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경구로 투여하는 약이 소장에서의 흡수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뭔가 연구를 하는 거고, 그러면은 소장에서 흡수를 높이기 위한 약물 전달체를 하나 만들어서 그 안에다 약을 태워가지고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 소장에 가면은 거기서 뭔가 어떻게 돼가지고 흡수율이 높아져서 여러분들이 100을 먹은 약이 100이 다 혈관으로 가게끔 하면 좋은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막 고민을 한다가 생각을 한 게 그 약물 전달체를 만드는데 어떻게 만들 거냐면은, 자, 소장은 제가 이렇게 그렸지만 사실은 여기 이건 잘 안 보이는구나. 자, 뮤커스라는 굉장히 끈적끈적한 물질로 덮여 있어요. 이 뮤커스가 하는 일은 뭐냐면은 소장벽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소장까지 오는 물질 중에는 좋은 물질도 있겠지만은 그 소장벽에 자극이 되는 나쁜 물질도 있겠죠. 그 소장벽에 자극이 되는 나쁜 물질을 소장이 직접 만나면은 소장벽이 다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호해 주기 위해서 뮤커스라는 끈적끈적한 액체로 쌓여져 있어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이 뮤커스에 이제 중점을 두고 어떠한 약물 전달체를 만드는데 그 약물 전달체가 뮤커스하고 친하면은 어떤 일이 발생을 할 거냐면은, 자, 이게 약물 전달체라고 합시다. 약물 전달체가 뮤커스하고 친하면은 얘가 와서 뮤커스를 만나면 거기에 척 달라붙겠죠. 달라붙으면은 그 뮤커스하고 친하니까 거기서 오래 머물겠죠. 오래 머물면 오래 머물수록 약물이 소장벽을 통과해 가지고 혈관으로 가는 확률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커지겠죠. 그래서 여기에 사람들이 그 착안을 해가지고 약물 전달체 중에
뮤커스하고 친한 애를 가지고 약물 전달체를 만들어요. 그게 바로 이 뮤커 어드히시브를 있는 물질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막 연구를 해봤더니 폴리아크릴릭 엑시드 같은 경우에는 얘가 소장으로 가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요 COH의 H가 해리가 돼요. 그럼 어떤 식이 되냐면은 C하고 C, H 여기 H가 떨어져 나가고 여기가 어떻게 되냐면은 여러분들 마이너스. 자, 이런 식이 되겠죠. 사람들이 연구를 해봤더니 바로 이렇게 해리가 돼서 이온화된 부분 있죠. 얘가 뮤커스하고 굉장히 친해져요. 얘는 뮤커스하고 굉장히 이렇게 붙어 있으려고 그래. 거기에 접착해 있으려고 그래. 뭐 접착까지는 아니지만은 붙어 있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폴리아크릴릭 엑시드를 가지고 약물 전달체를 만들면은 이거를 경구용으로 사용을 하면은 위를 통과해 가지고 소장에 가면은 거기서 그 수소가 해리가 되면서 거기 마이너스 차지를 받게 되고 그 마이너스 차지가 뮤커스하고 굉장히 친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소장에 오래 머물러 있는 걸 사람들이 발견을 했어요. 오래 머물러 있으니까 그만큼 거기서 약물이 전달되는 시간이 길어지겠죠. 체류 시간이 길어지니까. 그럼 그만큼 혈관으로 많이 이동을 하고 그게 결국은 경구 투여된 약물의 소장에서의 흡수율이 늘어나는 거, 증가하는 게 되고 그러면은 약의 효율이 좋아지는 거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이런 이제 백그라운드를 여러분들 말씀드려서 폴리아크릴릭 엑시드는 일단 덴탈 시멘트로 많이 쓰고 그다음에 뮤커 어드히시브라는 성질이 있어가지고 경구 투여용 약물의 소장 흡수율을 증대시키는 약물 전달체로 이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고. 자, 다음은 이제 여러분들 폴리머 중에 여러분들 아는 게 P죠. 자, P는 폴리에틸렌. 폴리에틸렌인데 이 폴리에틸렌은 여러분들 알기에는 너무 뭐라 그럴까? 너무 범용 물질이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비닐봉지로 쓰는 재료가 우리 인체에 관련되는 바이오 머티리얼로 사용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P는 주로 어디 사용되냐면은 여러분들 그 의료기기 중에 플라스틱으로 된 것들 있죠. 의료기기 중에 플라스틱으로 된 것들. 예를 들어서 주사기. 그다음에 여러분들 그 수액 맞을 때 쓰는 튜브.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여러분들 병원에 이렇게 뭐 입원해 있으면은 여러 가지 그 의료기기들을 보는데 걔네들 중에 이렇게 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것들 중에 많은 부분이 이 P로 만들어요. 왜 P로 만드냐면은 일단 그런 것들은 소모성 재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회용 주사기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쓰고 버릴 거죠. 근데 그 한 번 쓰고 버리는 거를 여러분들 비싼 걸로 만들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뭐 의료비가 엄청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일회용으로 쓰는 것 중에서 여러분들 그 의료기기로 사용되는 것 중에서 플라스틱으로 되는 것 중에 이 PE가 되게 많아. 왜? 일단 가격이 싸니까. 그리고 이 PE를 많이 쓰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PE는 여러분들 예전에 그 고분자공학 일시간에도 얘기 들었겠지만은 LDPE하고 HDPE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LD라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들 low density를 얘기하는 거고 그럼 HD는 뭐겠어요? 당연히 high density가 되겠죠. 그래서 같은 P라고 하더라도 밀도가 높은 고밀도 P가 있고 밀도가 낮은 저밀도 P가 있어요. 그런데 이 P 중에서 바이오 재료를 쓰는 거는 바로 이 HDP가 많이 써요. 하이 덴시티가.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이 이 의료기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냐면 살균을 해야 되죠. 살균을 해서 사용을 하는데 살균을 하는데 가장 그 널리 쓰이는 방법이 뭐냐면은 바로 고온 고압으로 삶아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전에 아기들 젖병 그 부모님들이 사용을 그러니까 저 아기를 이제 출산을 한 다음에 이제 분유 같은 걸 먹이려고 그러면 젖병이 필요하죠. 그럼 이 젖병 같은 걸 여러분들 소독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은 다 삶아줬어요. 뭐 요즘은 뭐 살균 소독기 이런 게 나와가지고 거기서 그냥 간단히 하는데 예전에는 유리로 된 젖병을 아기한테 분유를 먹일 때마다 걔를 삶아서 소독을 한 다음에 거기다 분유를 타서 줬거든요. 그래서 요즘 여러분들 병원에서도 많은 기기들을 살균을 할 때는 뭐를 사용하냐면은 삶아요. 삶는다는 것은 고온 고압으로 병균을 죽인다는 거죠. 이렇게 고온 고압을 사용할 때 버틸 수 있는 폴리머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버틸 수 있는 폴리머 중 가격이 싸고 이렇게 막 쓸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바로 HDP예요. High Density P. High Density P는 여러분들이 그 어떤 특별한 분야도 물론 있겠지만 대부분은 여러분들이 그 의료용에서 소모성 재료 있죠. 소모성 재료 중에서도 살균을 해야 되는 것들에 주로 이제 이 PE가 많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 정도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여러분들 책에 나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PP죠. PP. 자, PP는 폴리프로필렌. 이것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표적인 범용 플라스틱 중에 하나인데, 이 PP도 여러분들 그 많이 사용을 해요. 의료용 장비로. 그래서 얘를 의료용 장비로 사용을 할 때는 주로 뭐 때문에 사용을 하냐면은 그 기계적인 강도가 좋은 것 때문에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는 여러분들 아이소텍틱 PP가 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정리를 하면은 PP 중에서 바이오 머티리얼로 사용되는 것은 결정화도가 높은 PP가 바이오 머티리얼로 많이 사용이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PP 중에서는 아이소테틱 PP가 제일 결정화도가 높은 거죠. 자, 여기는 잠깐 해드리면은 이것도 여러분들 고분자공학 1시간에서 배웠는데 여러분들 그 입체 이성체라는 걸 고분자공학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저 이거는 하나 넘어갈까요? 여러분들 그 입체 이성질체라는 거를 자 우선 여러분들 뭐예요? 이성체라는 거는 화학적인 식은 똑같은데 분자식은 똑같은데 구조가 다른 걸 이성체라고 그러죠. 그리고 입체 이성체는 뭐냐면은 얘가 3차원 공간에서 구조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배운 게 뭐냐면은 텍티스티라는 걸 배웠을 거예요. 텍티스티라는 것은 고분자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C로 주사슬을 이루어져 있고 그 옆에 이제 여러 가지 물질들이 붙죠. 그랬을 때 이 C로 연결된 거를 여러분들이 하나의 평면으로 봐. 그러면 이제 여기 붙은 것 중에 치환기가 있을 거예요. 이 치환기가 어떻게 붙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텍스티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PP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어떻게 생겼냐면은 PP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럼 이것도 역시 아까 한번 마찬가지처럼 얘를 여러분들이 평면으로 놓으면은 치환기 CH3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평면상에 어떤 위치에 있는 상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붙일 수 있냐면은 어테틱하고 그 다음에 신디오테틱하고 신디오테틱하고 C가 없어야 되는구나. 쏘리.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까 말한 아이소테틱하고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었죠. 자, 아이소테틱은 뭐냐면은 지금 옆에 있는 것처럼 치환기가 한쪽 평면에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래면 아래, 위면 위, 한쪽에만 몰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디오테틱은 뭐냐면은 여기서 얘가 위아래 있는 거죠. 여기가 없어지고
여기에 CH3가 붙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신디오테틱이라고 이야기하고, 어테틱은 이러한 규칙성이 없는 거예요. 위아래 위아래나 한쪽 방향에 몰려 있는 게 아니고 지 멋대로 있는 거. 이걸 어테틱이라고 그러죠.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 고분자공학 1시간에서 여러분들이 했을 거고, 지금 생각이 잘 안 나는 친구는 다시 골로 가서 한번 보세요. 자, 그러면 PP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중합을 할 때 어테틱이 나올 수도 있고 신디오테틱이 나올 수도 있고 아이소테틱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 중에서 결정하도가 가장 높은 게 뭐다? 바로 아이소테틱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바이오머추얼 중에서 PP를 사용을 하려고 그러면은 결정하도가 높은 물질을 주로 사용을 하게 되고, 그럼 결정하도가 높은 PP를 찾다 보면은 아이소테틱이 있죠. 그래서 아이소테틱이 여러분들 주로 바이오머티리얼로 사용이 돼요. 여러분들 보다 보니까 제가 여기 C를 다 빼먹었네요. 텍스틱에서 C를 여러분들 다 집어넣으세요. 여러분들이 좀 알아서 챙겨주세요. 텍틱이니까 예, C가 다 있어야 되는데 제가 스펠링을 쓰다 보니까 C를 다 빼먹었네. 여러분들이 조금 챙겨주시고, 그래서 이러한 연유로 결정화도가 높은 아이소테틱이 바이오머티리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얘는 여러분들 그 봉합사 있죠. 수술하고 여러분들이 봉합할 때 쓰는 봉합사, 이런 쪽에도 이 PP가 많이 사용이 돼요. 자, 오늘은 이 정도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다음 시간 우리 수요일날 만나죠. 수요일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긴 시간 듣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이것으로서 오늘 수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요일날 만나도록 할게요.